이 지역의 이름이 병원 전산에서 증발한 그 밤, 누군가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우는 게임이야 라고 속삭였는데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모든 게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서는 이 지역의 심장이 오늘은 버텨줄게라고 겨우겨우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고성이가 빈손으로 쫓겨난 뒤에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는 눈빛으로 누군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문 한가운데에는 박영라가 있었는데요. 웹툰 작가로 독립해서 드디어 제대로 된 계약까지 성사시키고 이제 내 인생도 내 손으로 쓰는구나 싶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약서가 영라의 목을 조르는 줄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심장은 멈추지 않았는데 기록이 멈췄어요. 이지혁은 자신이 아프다는 걸 숨기는데 지칠 만큼 지쳤는데요. 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내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였어요. 그래서 이지혁은 사랑까지도 계산하듯이 밀어내곤 했습니다. 지은호가 조금만 가까이 오면 이지혁은 더 친절해졌고 친절해질수록 더 멀어졌어요. 지은호가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방식이었는데요. 지은호는 그 친절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선배,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지은호 씨는 나 같은 사람 좋아하면 손해예요? 이지혁은 웃으면서 말했는데요. 웃는 얼굴이 더 하얘 보였어요. 지은호는 그 하얀 얼굴을 보면서도 참았어요. 이미 한 번 간이식을 받았고 몸이 회복되는 동안 알게 됐거든요.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자존심이랑 같이 안 온다는 거요. 그러니까 지은호는 버티기로 했습니다. 이지혁이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단단하게 옆에 서보기로요. 그런데 하필 그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지혁의 검사 결과 확인이라도 하려나 했는데 돌아온 말이 사람을 얼려버리더라고요. 환자 조회가 안 되는데요. 처음엔 단순 오류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오류치고는 너무 말끔했어요. 이지혁의 기록이 없는 사람처럼 정리돼 있었거든요. 단순히 파일이 깨진 것도 아니고 일부 항목이 누락된 것도 아니고요.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박성재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절친이자 이지혁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누구보다 가까이서 본다는 건 누구보다 무서운 징후를 먼저 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지혁아, 이건 이상하잖아. 기록이 어떻게 통째로 없어져? 성재야, 조용히 해. 부모님은 모르게 해야 돼. 너 진짜 끝까지 숨길 거야? 내가 무너지는 건 참아도 기록이 지워지는 건 못 참아? 박성재는 목소리가 커질 뻔했는데요. 이지혁이 손바닥으로 그만을 눌러버렸습니다. 그 손바닥이 떨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감정을 누르고 있는 사람, 그게 이지혁이었어요. 박진석은 이혼 거부로 고성희를 가두려 했는데요. 먼저 무너진 건 박진석이었어요. 박진석은 원래 사람을 돈으로 재단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도 결혼도 가족도 결국 서류로 남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고성희가 몰락한 날에도 박진석은 차갑게 웃었어요. 고성희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세상이 공평해졌네 같은 얼굴이었죠. 고성희가 이혼을 요구했을 때 박진석은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는데요. 그 단정함이 사람을 더 숨막히게 하더라고요. 이혼은 안 돼. 당신 나랑 엮여 있는 것도 싫다며. 싫지. 그래도 안 돼. 박진석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이혼하면 고성희가 재산 분할을 요구할 거고 그건 박진석에게 패배였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내치는 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안 내치고 더 가까이 두는 방식으로 괴롭히려고 했어요. 법적으로는 배우자라는 사슬을 채워놓고 현실에서는 한 푼도 못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박진석은 거기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어요. 고성희는 죄책감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 생기면 그 수치심을 남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살아남는 사람이었어요. 고성희의 세계에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너희 때문만 있었죠? 고성희는 결국 자기한테 가장 쉬운 길을 떠올립니다. 딸이었어요? 박영라요? 고성희의 첫 사냥감은 박영라였어요. 박영라는 원래 가족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서 약한 건 아닌데요. 다만 가족의 싸움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자기 안에 안전지대를 만들어 두거든요. 박영라는 그 안전지대를 웹툰에 만들었어요. 펜 끝으로는 온갖 잔혹한 서사를 다루면서도 현실에서는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이지환에 대해서는요. 이지환은 박영라를 좋아했는데요. 문제는 둘 사이에 가족이 끼어 있었습니다.
고성희, 박진석, 박성재. 이름만 떠올려도 숨이 꽉 막히는 그 가족의 그늘이요. 그래서 박영란은 좋아하면서도 포기하려 했고 이지환도 좋아하면서도 포기하려 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예고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고성희가 박영라 작업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단순한 노크가 아니었어요. 너도 이제 빠져나갈 수 없다는 선언 같았죠. 영라야, 문 열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돈. 당장. 고성희는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어요. 오직 요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너무 커서 박영라가 잠깐 현실 감각을 놓을 정도였어요. 2억만? 아니, 그 이상도 필요해. 엄마, 내가 무슨 은행이에요? 내가 딸이면 네가 해야지. 내가 살아야 너도 산다고. 그 말이 박영라의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내가 살아야 너도 산다는 말이 사랑 같아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협박이었거든요. 박영라는 순간적으로 깨달았어요. 고성희에게 자신은 딸이 아니라 마지막 비상구라는 걸요. 그때 작업실 앞에 이지환이 나타났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박영라를 멀리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그 가족과 엮이면 박영라 인생을 더 꼬이게 할까 봐요. 그런데도 이지환이 그날 밤 문 앞에 선 이유는 단순했어요. 박영라가 위험해 보였거든요.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던 마음이 포기하면 다 끝난다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영라야, 문 열어. 나야? 오빠 지금 오면 안 돼요? 지금이 아니면 더 위험해. 문틈 사이로 고성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요. 이지환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지환은 한 발 늦게 깨달았어요. 이건 연애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걸요. 박진석이 만든 덫 계약서였어요. 박진석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데는 둔했지만 사람의 패턴을 읽는 데는 천재였습니다. 고성희가 딸을 찾아갈 거라는 것도, 딸이 결국 돈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박진석은 계산해두고 있었어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감옥에 넣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박진석이 진짜로 원한 건 고성희의 선택이 고성희를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망쳤다는 결론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박진석은 박영라의 계약을 건드렸습니다. 박영라는 얼마 전 독립작가로 첫 대형 계약을 따냈어요. 계약금이 들어오면 생활이 안정되고 작업실도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 가족 도움 없이도 산다는 자존심이 생기잖아요. 박영라에게 그 계약서는 자립의 증명서였어요. 그런데 박진석이 그 계약서에 작은 장치를 심어뒀습니다. 계약서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었는데요. 계약 실행을 위한 확인 절차가 이상할 정도로 복잡했어요. 계약금이 특정 형태로 발행되거나 특정 계정으로 움직이면 자동으로 이상 거래로 분류되는 조건이 숨어 있었죠. 그러니까 박영라가 돈을 꺼내 고성희에게 주는 순간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덫이 달린 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박영라는 그걸 몰랐고요. 고성희는 더 몰랐습니다. 고성희는 그저 돈을 무기라고 생각했지 돈이 감시 카메라일 수도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지환은 그 장치를 알고 있었느냐고요? 이지환은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지환은 박진석이라는 사람의 냄새를 알았어요. 박진석이 움직이면 반드시 뭔가가 서류로 남는다는 걸요. 그래서 이지환은 박영라에게 말합니다. 영라야, 엄마한테 뭘 주든 내 이름으로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어떡해요? 엄마가 지금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을 때 더 조심해야 돼. 그때가 제일 위험해. 박영라는 그 말을 듣고도 손이 떨렸습니다. 사랑이든 책임감이든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람의 판단력을 흔들어 놓거든요. 박영라는 결국 선택해야 했어요. 엄마를 외면할지 자기 인생을 흔들지. 그 선택의 순간이 박영라와 이지환에게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는 단계에서 받는 첫 잔혹한 시험이었어요. 마음은 서로에게 가는데 현실은 서로를 지키려면 더 멀어져야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지은호는 한우진을 숨기고 또 숨겼어요. 한편 지은호는 한우진과 연락하고 있었는데요. 지은호는 간이식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 생명은 한우진의 결단에서 왔고요. 하지만 그 결단 뒤에는 고성희의 돈도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준 10억, 지은호는 그 돈을 한우진에게 쥐어주면서 말했죠. 도망쳐, 지금 잡히면 끝이야. 지은호, 너는? 나는 여기 남아야지. 지은호는 고성희에게서 숨기면서 한우진과만 연락했습니다. 한우진은 부산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사라졌고요. 행방을 아는 건 지은호뿐이었어요.
그 사실을 지은호가 붙잡고 사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우진이 잡히면 자신이 산 이유도 함께 더럽혀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우진이 남긴 흔적이 하나 있었어요. 기록이요? 누군가가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기록. 사람의 몸은 숨겨도 기록은 어딘가에 남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돈보다 기록을 더 무기처럼 쓰고 있었거든요. 조웅래의 죽음 다시 떠오르다. 조웅래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는 우연 같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을 가능성이 남아 있었고요. 조웅래의 죽음은 가족에게 끝이어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시작처럼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박성재는 이 지역의 기록이 사라진 사건을 파고들다가 조웅래 사고 기록과 연결되는 단서를 하나 잡습니다. 같은 방식의 누락, 같은 형태의 빈칸, 같은 시간대에 움직인 계정 같은 것들이요. 누가 봐도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닮아 있었어요. 박성재는 이 지역에게 말합니다. 지역아, 이건 내 병이랑 별개가 아니야? 누가 내 목줄을 잡고 흔드는 거야? 성재야, 난 지금 그냥 살고 싶어. 나도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못 참겠는 거야? 박성재는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친구를 지키고 싶은데 친구가 이미 거래의 물건처럼 취급되는 것 같았거든요. 박진석이 먼저 망가지는 방식. 박진석은 고성희를 묶어두면 자신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박진석이 먼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고성희는 분명히 딸에게 돈을 받아냈고 그 돈으로 다시 판을 뒤집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성희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더 큰 돈, 더 빠른 방법, 더 잔인한 선택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박진석의 계획까지 깨뜨립니다. 박진석이 원한 건 고성희가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그림이었는데요. 고성희는 무너지기는커녕 자신이 무너지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진짜로 다치게 할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박진석은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통제는 안전이 아니라 불씨라는 걸요. 불씨는 잡고 있으면 손부터 탑니다. 박진석의 마음속에서 이상한 공포가 자랐어요. 고성희가 아니라 자신이 만든 시스템이 고성희 손에 들어가서 폭주할까 봐요. 그리고 그 공포는 박진석을 더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잔인해질수록 주변 사람들은 박진석을 떠났고요.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박진석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을 망가뜨릴 때 꼭 소리내서 오지 않더라고요. 아주 조용히 고장난 시계처럼 틱틱대면서 옵니다. 박영라와 이지환 두 번째 시험이 와요. 박영라는 고성희를 내보낸 뒤에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돈을 줘서가 아니었어요. 돈을 주고 나서도 엄마의 눈빛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죠. 엄마가 나를 딸로 보긴 하는 걸까? 영라야, 내 잘못 아니야? 근데 내가 준 게 돈이 아니라 엄마한테 또 하나의 칼을 쥐어준 것 같아요. 박영라는 자기 계약이 인질이 됐다는 것도 그 돈에 덫이 걸려 있었다는 것도 그때는 다 몰랐습니다. 다만 직감했어요. 뭔가 큰 게 열렸다는 걸요. 문이 열리면 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 바람이 차가우면 사람은 알아요. 겨울이 왔구나 하고요. 이지환은 박영라 옆에 앉아있다가 조용히 말합니다. 영라야, 나 사실 너 좋아해. 오빠, 근데 내가 좋아한다고 말하는 순간 너한테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계속 참았는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참으면 네가 다칠 것 같아서. 이 고백은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 고백이 시작이 아니라 전쟁의 선언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던 두 사람은 결국 포기를 접고 서로를 지키려는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 선택이 두 사람을 더 잔혹한 시험으로 몰아넣을 텐데도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통의 메시지가 박성재에게 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어요. 짧은 문장만 남았습니다. 기록이 지워진 건 시작일 뿐. 조웅래는 끝이 아니라 단서다. 박성재는 화면을 보면서 숨을 들이켰고요. 동시에 지은호의 휴대폰에도 알림이 울립니다. 한우진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나를 찾는 사람이 생겼어? 내가 생각하는 쪽이야? 지은호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자신이 숨겨온 것이 이제는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박영라의 계약 담당자에게서 메일이 하나 도착합니다. 제목은 짧았어요. 계약 보류 안내. 박영라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돈을 준 직후 계약이 멈춘 거예요? 이 타이밍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다렸다는 뜻이었죠. 박영라가 속삭이듯 말합니다. 오빠 우리 지금 어디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지환은 대답 대신 박영라의 손을 꽉 잡았어요. 끝까지. 끝까지라는 말은 약속 같으면서도 겁 같았는데요. 이 드라마의 싸움은 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건 늘 기록이었고요.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기록을 지우고 누군가는 그 기록을 되살리면서 사랑까지도 증거처럼 들고 싸우게 되겠죠. 여기서 끊어야 다음이 더 잔인하게 궁금해지는데요. 고성희는 이제 진짜로 칼을 쓰려는 쪽으로 가고 있고 박진석은 그 칼을 피하려다 자기 손을 먼저 베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라와 이지환은 좋아하지만 포기하려는 단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서로를 지키기 위해 가족 전체와 싸우는 단계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